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의 대장주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2년 3개월 새 최고점을 찍자 이제 1억 고지 머지않았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하지만 현재 시장을 투기 수요가 몰린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진 가상자산 시장, 지금의 상승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뜨겁습니다. 제가 지금 거래소, 국내 거래소를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요. 9,500만 원을 또 지금 좀 전에 넘었습니다. 지금의 이 불장, 비트코인의 불장 어떻게 보시는지 이 교수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아까 그러니까 초기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기 수요와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가 겹쳤다라고 뭐 둘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냐면 뭐 비트코인 지금 뭐 반감기가 된다. 그런 것은 비트코인을 풀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받는 어떤 수확이란 개념이 있는데 이런 수확이란 개념에 있어서 점차 비트코인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실제로도 돈이 이제 30만 비트코인 정도 모였다. 뭐 지난달 정도 보면은 그 정도 모였다고 할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겼고 이에 따라서 현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이제 수급 차원에서 수요가 분명히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치 프리미엄이라 보통 이야기하죠. 네. 흔히 말해서 외국 달러화 대비 이제 실제 원화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 역시 한 4%에서 5%대의 어떤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흔히 말하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뭐 10% 이상 붙을 경우도 있고 해서 일종의 투기 수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시장만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네.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거래량을 봐도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한 70%는 달러로 거래가 됐지만 그다음 그러니까 달러 거래 이후에 가장 많이 거래된 통화가 원화입니다. 원화가 거래되고 있어가지고 원화 쪽에서 이제 투기 수요 한 7%, 8% 정도는 원화를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만큼 투기 수요 역시 어느 정도는 붙어 있는 게 맞다. 결국은 호재도 있고 투기 수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사실 어제 7%가량 올랐는데 굉장히 빠르게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것들이 오르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비트코인 어떤 가격 흐름 같은 걸 보시면 좀 불안불안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세요? 저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애시당초서부터 이것은 실체가 없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기대에 근거한 전혀 근거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네. 하는 생각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고 저는 뭐를 주목하냐 하면은 최근에 그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은 저는 100% 투기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아주 부적절한 의미의 투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2020년 이후에 한 3년, 4년 동안 거대한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가를 들여다보면 네. 코로나 직후에 원자재에 붙었어요. 네. 그래서 주식은 그렇죠. 주식은 안 올라가고 원자재가 폭등을 했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자재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수요가 몰려. 공급망 그게 문제가 난 없었다고 하더라도 거대한 유동성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나스닥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스닥을 끌어올리다가 네. 증시가 충격이 오면서 코로나 충격이 오면서 그 거대한 현금이 유동성이 어디로 갈까를 물색하던 중에 원자재로 붙은 겁니다. 그 원자재가 그래서 2022년도 3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할 때까지 한 2년 동안 네. 원자재 가격이 많게는 뭐 200에서 300% 거대한 자금이 글로 흘렀어요. 네. 그리고는 22년 3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결정을 하고 그 후로 이제 5.5%까지 올렸잖아요. 그 고금리 자금으로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굉장히 물색하고 있던 중에 네. 중에 네. 저는 그 증권거래소가
그 상장을 허용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어떤 그 비트코인 관련 ETF가 상장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의 쏠림 현상이 비트코인에 나타난 거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은 그동안의 유동성 자금이 전통 시장에서 그다음에 상품 시장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좀 실체가 없는 투기성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융 상품 중에서 가장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투자냐 투기냐를 한 끗 차이로 봤을 때 굉장히 어감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흐름을 보면 평론가님, 네. 현물 비트코인 ETF라는 어떻게 보면 제도권 상품이 1월에 승인을 받고 나서 지금의 모습이 최근의 네. 모습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면 뭔가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물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현재 이제 세 번째 상승장입니다. 그동안에 한 번 상승하고 네. 무너지고 두 번째 상승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올라가면서 현재 시각으로 68,000달러. 뭐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현재 9,500만 원 선까지 왔었는데요. 지금 이 세 번째 상승은 말씀하신 대로 투자적인 성격,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함께 오면서 끌어올렸던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이제 빠르게 치솟았던 이제 그런 장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먼저 좀 커밍아웃해진 이야기를 하면 네. 두 번째 하락하고 이제 3만 달러 밑에 깨지고 나서 올라갔을 때 제가 봤던 최대선은 이제 차트적으로는 42,000달러, 예. 43,000달러를 봤는데 지금 68,000이니까 네. 거의 한 40% 이상이 더 올랐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틀려서 뭐 여기에 제가 일단 먼저 틀렸다라는 고백을 많이들 하게 틀리셨어요. 되는데,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현 상황을 수급적으로만 좀 본다면은 롱이 아주 더 힘을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비트코인은 선물도 있고요. 아마 바이낸스를 이용한 분은 이제 숏, 롱이 다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네. 보통 이런 상황까지를 보게 된다면 완전한 숏 배팅, 하락 배팅을 완전히 씨를 말라버릴 때까지 치솟아 올려버립니다. 반대로 롱에 베팅한다는 거는 가격이 오를 것에 네.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선물 쪽에 하락에 베팅한 것, 뭐 바이낸스의 10배, 20배, 100배로 하락에 베팅한 이 세력들을 완전히 죽여야 시세가 끝나는데 그게 이제 얼마인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그러니까 네. 지금의 영역은 뭐 이게 반감기 때문이다, 현물 ETF 때문이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마지막 설거지, 즉 하락을 했던 그 세력들을 지금 밟아주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지난주 또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가 뭐 비트코인 공매도 뭐 5조짜리 펀드 청산, 그러니까 지금 숏 세력들이 가장 이제 다 아웃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비트코인의 하락 베팅 세력까지가 다 물리쳐주면 저는 그때가 하락의 시작이야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현 상황으로는 하락 베팅도 뭐 저는 새로운 포지션을 잡는 것은 뭐 금물이라고 보고요. 상승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역시도 상당히 좀 위험한 양쪽의 상황이다라고 봐서 우리가 주식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보유자의 영역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어려운 얘기를 선물 시장까지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꺼내 들었지만 조금 쉽게 이해하기 쉽게 교수님, 지금 9,500만 원이잖아요. 국내 원화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9,500만 원대. 1억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돌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뭐 아까 비슷한 이게 투기 세력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려는 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의 거래 시황 같은 것들을 보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흔히 말해서 2021년 초기에 나왔던 현상들, 흔히 말하는 알트코인 같은 데서 이제 작전 세력이라고 의심되는 분들이 가격 급격하게 올렸다, 급격하게 내렸다 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들은 이 시장 전체, 가상자산 시장 전체, 한국만 더구나 특화해서 보자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순식간에 또 올렸다가 순식간에 또 떨어뜨리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정서진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쇼커버링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하도 이제 ETF, 그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숏 포지션 취했던 분들이 그걸 다 손절하고 비트코인 사면서 다시 가격이 오른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는 한동안은 이제 상승장에 대한 기대가 있고 투기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런 시점이 지금 뭐 상승장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실제 이게 사실 뭐 비트코인 펀더멘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긴 하지만 뭐 지금 수급 자체가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이런 올라감을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투기적 수요가 몰리게 되고 투기적 수요라는 것은 사실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해서 결국은 계속 쌓여가거든요. 쌓여가고 누가 또 투자한다라고 하면 또 투자하고 부안해동하는 투자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1억을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분명히 있긴 있다. 결국은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 자체의 어떤 근원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한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투기 세력들이 혹은 이런 작전 세력들이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에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돈을 굴리기 시작하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혹은 이제 또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1억을 돌파할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이게 어쨌든 펀더멘털 측면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지만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매수에 불이 붙은 건 맞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누가 수요하냐는 거죠. 누가 누가 소유하냐? 누가 수요하고 수요. 누가 공급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상당수의 물량을 소수의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이런 사람들 고래라고도 표현을 하긴 했죠. 네. 처음에 뭐 일부를 할 때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충분히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공급량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게 보유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수요하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는 근거가 없다. 아니 뭐 유명한 그 증권 그 거물들도 이 실체가 없는 자산이다. 네. 오로지 오를 거라고 하는 베팅에 근거해서 돈과 자금을 가지고 머니 게임을 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SEC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소도 이것을 승인하면서도 이게 건전하다. 포드 자동차와 같은 건전한 주식이다. 이래서 승인한 게 아니고 법원에서 이걸 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게 연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위 그 한탕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뭐 해갖고 돈을 번다 그러면은 모든 걸 제쳐놓고 붙는 그런 습성이 굉장히 강한 국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의 경우에는 한국이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 된 건데 우리 그 청취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이 아니라 뭐 2억도 갈 수 있죠. 3억도 갈 수 있어요. 네. 공급하는 사람과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까 스노우볼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돈이 있고 돈을 날려 먹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국민들은 저는 이런 비트코인 폭등에 현혹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리마인드를 시키는 게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똑같이 그 튤립 때문에 네. 그 풍파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때도 튤립이라고 하는 특정 품종의 튤립이 공급이 매우 제한돼 있다. 이거 하나 사실만으로 집 몇 채 값으로 올랐다가 결국은 붕괴가 됐잖아요. 네. 전 비트코인은 길게 가서 앞으로 한 30년을 놓고 보면 우리가 30년을 거슬러 올라서 2024년도에 비트코인 광풍을 보면 저는 또 하나의 돈을 벌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네. 포지셔닝을 잘 취하면은 1, 2년 사이에 거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30년, 40년, 50년, 100년 긴 안목에서 투자의 대상으로 보냐? 이건 전혀 아니고 이게 그 블록체인에 의한 어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생겨난 건데 앞으로 계속 공급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독자적인 어떤 그런 성격 자체도 저는 AI가 발달하면서 지금 시간이 가면서 빠른 속도로 저는 장점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네. 길게 보면은 비트코인은 굉장한 무리를 일으키는 투자 대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유명 투자 기관에서 이제 전망 보고서들을 보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평론에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1억 원 간다고 보는
보고서 뒤은 반면에 공격적으로 본 데는 3억 원을 넘을 것이다. 그제 JP모건에서는 또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30% 이상 급락할 거다. 정반대의 또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냐, 방향성을 제대로 찍고 갈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투자 대상이 뭐 언제 시작했느냐? 1700년대 뭐 동인도회사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300년 이상 되는 게 주식의 역사인데 네. 지금도 주가 리포트 주식에 대해서 오른다 내린다 다 틀리잖아요. 증권사에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에 올해 주식 전망 맞은 게 제가 보기에 한 20년에 없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라는 이걸 이제 이게 화폐다 투자다 이 논의는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투자 상품이 됐으니까. 네. 이 역사는 뭐 주식에 비하면 그냥 비교도 안 될 만큼 짧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런 리포트를 내거나 분석하는 쪽에서도 뭐 스스로도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코인을 시작했을 때부터 완전히 수급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거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날그날에 뭐 파라볼릭을 하든 뭘 하든 이제 차트적인 거 이것도 안 맞아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수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급을 변동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시총이 다시 2조 달러, 2천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M2라는 유동성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한 2천조 정도라는 그 돈은 코인이라는 양동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어도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여기에서 금리 인상이 또 나오고 또 뭐 인플레가 또 나오면은 시중에 돈이 마르니까 그때 다시 여기에 양동이에 들었던 돈들이 나오겠죠. 네. 수급의 이슈가 오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중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고 시중에 또 돈이 더 풀린다, 뭐 살만하다라고 하면 코인은 수급은 건드릴 수가 없는지 그런 대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수급을 건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의외로 규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해놓고 뭐 연준이 뭐 혹은 재무부가 코인을 죽인다는 건 이건 상충되잖아요. 네. 하고 이 자기네들이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놓고 또 규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최근에 여론들에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을 통해서 마약이라든가 뭐 이런 범죄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네. 이게 의회 쪽을 건드려서 이제 규제로 가게 되면 이건 또 수급 강타죠. 양동이에 네. 있는 돈을 빼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대주주. 이거는 앞서 이제 신세돈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와 저도 약간 이제 많이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네. 코인은 역시 고래 대부분이 다 대주주가 거의 80%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주식은 가령 뭐 삼성물산의 주가가 대폭등을 한다고 쳐도 이재용 회장이나 이부진 사장이 자신의 주식을 팔질 않죠. 네. 오히려 그냥 올라가는 것과 그냥 자기가 파는 것과 다른 차원인데 권도영 씨 뭐 이런 테라 이런 사건들을 봐서 과거에 망한 코인들 사건들을 보면 어느 순간에서의 이 대주주들은 굳이 이거를 마치 갖고 있을 요인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든 무엇이든 대주주가 일단 한번 던지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수급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전 세계가 다 붙어도 그걸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세 가지 정도 수급 요인을 보시고 이게 건드리지 않는다면 뭐 중장기적으로 가겠지만은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냐 줄어나느냐, 규제에 대한 부분, 또 대주주의 변심 뭐 이런 세 개 정도로 보고 그냥 가는 것이 웬만한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떨어지고 2억 가고 3억 가고 이런 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은 종잡을 수가 없는 시장이 돼버린 것 같은데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건 이 교수님 김치 프리미엄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금 달러 기준 그 다음에 원화 기준 비교해 봤었을 때 우리 원화로 사는 그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비싸요. 한 4,500만 원가량 더 비싸단 말이죠. 이거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 계속 이 웃돈이 붙는 이 현상이 온당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게 국적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통용되는 어떤 시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유독 한국만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을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사실 이제 재무 이론에서 강조하는 이제 차익 거래 차원에서는
프리미엄이 붙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은 공급이 많아지면서 수급이 해소가 되고 가격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의 근본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이제 추종 매매라든지 어떠한 비트코인 올라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 성향들이 한국의 투자자들 성향 굉장히 신세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타 성향입니다. 그 주식시장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개인들이 단타 투자를 하고 단타 투자를 하니까 오히려 펀더멘탈한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동일하게 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수요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해서 그냥 원화로만 투여해서 오늘 내일 그러니까 오늘 사서 내일 팔면은 내가 그 수익을 얻어가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해외와 비교할 필요가 뭐 어떤 것들이 있냐. 물론 이제 근원적인 차원이 해외의 어떤 달러 수요에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더군다나 작전까지 붙어 있으면서 이런 부와 내동하는 어떤 투기 세력들이 약간은 자극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자극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면 대다수 나타난 현상들이 그 2021년을 보면 있는데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데서 굉장히 거래량이 급속하게 늘어다 터지면서 네. 주가가 30% 올랐다가 죄송합니다. 가상자산 가격이 30-40% 올랐다가 마이너스 20% 갔다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흔히 말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차트를 몇 개만 보면 진짜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코인들 이게 뭐 그 거짓으로 정보를 내면 이게 말씀드린 곤란하지만 거짓으로 정보를 내면서 상폐가 되는 코인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150% 올랐다가 지금 또 그 원래 가격에 대해서 한 30-40% 이상 빠졌거든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투기 세력들이 있고 작전 세력들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들이 좀 많이 붙어 있다.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뭐 투자로 간다라고 하면은 차익 거래도 하고 이게 맞는데 오늘 사서 내일 팔면 되는 시장에서는 내가 수익만 실현하면 되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관점이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긴치 프리미엄에 대한 수요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굳이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받아서 차익 실현 안 하고 오늘 내가 5% 멀고 수익을 얻으면 된다라는 이런 식의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아진 것 같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아무래도 이제 작전이라든지 이런 걸 비트코인이라는 게 거래가 혹은 다른 가상자산의 거래가 이제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세력들이 조금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명품 같은 경우에 뭐 어느 명품인지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국내 가격하고 프랑스 가격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그 경제학에서는 그런 가격 차이가 나면 어마어마하게 프랑스에서 명품이 수입이 돼가지고 국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수입하는 자체가 독점적인 어떤 유통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그걸 수입을 하질 않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는 가격을 높이 가야만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희한한 어떤 그런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 명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가격하고 프랑스 가격 차이가 지금 비트코인에서 나는 5% 이상으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이 국내 비트코인 시장이 그 정상적인 시장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명품 업체들 비판하잖아요. 가격 자체를 아예 높게 책정하는 것 자체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백이 한 200만 원 비싸니까 오케이 난 그럼 프랑스에서 가서 산다. 프랑스 가는데 비행기 값만 700만 원, 800만 원 드니까 못 간단 말이죠. 그럼 네. 그걸 시정해 주려면은 수입 업체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가격 격차가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라서 네. 그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저는 그걸 잘 방증한다고 보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지금의 그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를 보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는데 자, 문제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유동성이 비트코인 시장에 몰려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만약에 시작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더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이제 철민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예. 유동성이라 했는데요. 우리가 그게 뭐 본원 통화로 보든 아니면 뭐 M1으로 보든 M2로 보든 유동성 계속 늘었어요. 네. 한 번도 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기본적으로 늘어왔다. 40년, 50년 동안. 네. 따라서 유동성이 줄고 한다는 그 의미는 그런 그 M1이나 M2나 본원 통화가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그 한 30년을 보니까 이 돈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증시로 붙었다가 그다음에 상품 시장으로 붙었다가 금 시장으로 붙었다가 비트코인으로 붙었다라고 하는 그 흐름이 있다는 거죠. 머니무브의 흐름이 그렇게 흐름이 있다는 옮겨가고 거죠.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지금은 이게 비트코인 쪽에 붙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시가총액이 한 2조 달러라 그랬는데 네. 2조가 뭐 크다면 크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현금 보는 통화가 한 5조, 6조 정도 되니까 미국에 존재하는 보는 통화의 3분의 1 수준이 뭐 비트코인에 있다고 보면 큰 건데 네. M2, M3로 보면 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시중의 자금이 비트코인에 기대를 걸고 비트코인 중심으로 쏠려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든지 뭐 의회에서든지 또는 정치적으로라든지 무슨 부패 문제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폐해성에 대해서 부각이 되면서 규제하기 시작하면 진짜 엄청나게 폭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공급 구조 자체가 상당수의 그 비트코인을 소수의 그 독점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시장 자체가 유동성 문제가 아니고 기존 유동성이 지금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규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질문을 먼저 지금 드릴게요. 지금 총선 앞두고 비트코인 시장이 뭐 이렇게 뜨겁게 달궈지기도 했지만 총선 앞두고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도 미국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단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은 뭐 ETF의 국내 발행, 상장, 거래 모두 허용하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밝혔고요. 여당은 좀 신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한 번씩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시점은 된 것 같은데 가타부타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교수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아까 이제 규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장 큰 우려는 중앙은행들이 CBDC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CBDC를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들이 이 비트코인 시장을 얼마나 잠식할 것이냐라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아마 네. 이 규제나 이제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거래 기능이 좀 부족하다고 하긴 하지만 거래 가능하다, 금에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시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CBDC 관련한 연구 보고서들이나 이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CBDC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현물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를 구성하는 게 타당하는 거냐는 원칙적인 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대체가 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CBDC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CBDC 체계를 도입해서 은행 유동성을 공급하다든지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현물 ETF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한 근본적인 그런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한국 시장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비트코인 살라 그러면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바꿔야 되는데 네. 한국 거래소는 이미 워낙 거래가 그러니까 은행에서 계좌를 직접 계좌를 열고 직접 거래를 하죠. 예, 그러니까 거의 증권거래소처럼 돼 있고 굉장히 거기에서 규제를 하려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물 ETF가 왜 필요하느냐. 물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간다든지 이제 해치 펀드들이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분들은 사실 또 미국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면 되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두 가지 측면,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맞수는 CBDC라는 규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이라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우리나라 CBDC에서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나가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충 관계가 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은 이미 거래소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뭐 굳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안 바꿔도 잘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굳이 도입해야 되느냐 이런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둘 다 겹치면서 조금씩 어떻게 보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현물 ETF를 도입하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네. 굳이 특히나 이제 투기 수요, 그 작전 세력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심한 나라에서 이런 것들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겹치면서 좀 정부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우리나라 가진 시장의 구조 그리고 늘 얘기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부안해동한 투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거 네. 역시 뭐 일부 이유가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 어젠다로 만약에 이게 불거지게 된다면 말씀하신 CBDC에 대한 뭐 고려 요소 여러 가지 제반 요소들이 있겠지만 전격적으로 도입이 될 수도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시습니까? 일단 제가 앞서 말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네. 코인에 주는 영향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유동성, 규제, 대주주의 변심 혹은 농간. 네. 이거 세 개를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필요한가? 저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필요하지 보거든요. 않다. 예.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뭐 2030은 아주 쉽게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팔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대중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 지금 5060도 직접 비트코인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50년대, 주식거래 60년대 분들 나이가요. 네. 예, 60대도 50대, 60대. 예, 네. 충분히 뭐 근데 굳이 왜 비트코인 ETF라는 것을 또 만들 필요가 전 없다고 보고 미국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의 뭐 은퇴 세대라든가 하는 세대 중에서는 자신의 401k 같은 연금 상품에다가도 코인을 넣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 직접 코인을 못 때려 넣으니까 이제 비트코인 ETF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이제 연금 상품 등으로 늘려가는 하나의 채널적인 성격이 있고 미국은 또 우리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이미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게 뭐 주식만큼 쉬운 세상에 왜 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어서 또 자산운용사별로 북을 만들고 굳이 그 친구들이 또 코인을 대량 매수하고 저는 그런 계기가 뭐 필요 없는 작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지금 우린 또 트래블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네. 코인 시장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현물 ETF까지 또 뭐 필요하고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소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교림 교수님께서 또 반대 입장이신가요? 네. 아까 이제 이종환 교수님의 말씀에 조금 반대 의견을 말하면 이게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그것에 대응해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 줄여서 CBDC를 만들고 있는 작업을 몇 년 전부터 해왔거든요. 네. 이제 중앙은행이 지금 고안하려고 하는 CBDC는 진짜 거래 목적. 우리가 쓰고 있는 지폐를 대체하는 교환 수단으로서의 네. 것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의 목적은 물론 그런 기능이 있기는 있지만 네. 그 크립토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워낙 큰 변동성 때문에 이거 예를 들면 지금 크립토가 9천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커피 한 잔을 거래하려고 하면은 9천만 분의 1로 쪼개가지고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 가치 자체도 막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저는 네. 그래서 CBDC에 개발하고 크립토의 어떤 그런 이 각오는 저는 크게 상충되는 건 아니다.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아까 이제 정철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ETF는요 현물하고 또 다른 한층 넘어서의 상품이거든요. 네. 이 현물이 있는데 ETF를 우리가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수료도 내야 되는데. 그렇죠. 수수료 문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ETF를 해야 할 만큼 저는 하지는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 크립토 시장에서 안에서 보면 이 교수님 다음 ETF 승인 대상이 누가 될 거냐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지금 5월에 알트코인으로서 첫 번째로 이더리움이 다음 현물 ETF 승인 대상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이더리움 가격을 올리는 지금 요인이 되고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이 여러 층위가 있죠.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과 같이 이제 거래용으로만 쓰는 시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프로토콜 코인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네. 이쪽은 사실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사실 펀더멘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예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어떤 그 재무적인 펀더멘탈이 없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수의 앱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고 이거의 사용료로 이더라는 것을 주면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가진 어떠한 가상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스마트 컨트랙 뭐 이런 흔히 말하는 디지털 테크 그냥 흔히 말하는 요 가상 자산을 이용해서 디파이 하겠다라는 얘기는 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라든지 이런 두 번째 자산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에 대해서 지금 이더리움을 그러니까 신청하고 뭐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도 이미 됐는데 이러한 뭐 이더리움 현물에 대해서 굳이 지금 막을 이유가 반대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물론 이제 이것이 흔히 말하는 증권적인 성격이 조금 있긴 한데 바로 이게 돈을 버는 건 아니고 오히려 상품적인 성격 같은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뭐 현물 흔히 말하는 현물 ETF 같은 것들이 역시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에 따라서 뭐 비트코인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 가격도 최근에 거의 50%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 한 300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500만 원대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물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그 사실 이제 가상 자산이 이거 비트코인 말고 우리가 가상 자산을 이용한 디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훨씬 중요성도 중요하고 이것에 흔히 뭐 잘 된다고 하면은 중요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평론가님 질문 간단히 드리면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SEC가 조금은 신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5월에 이더리움은 안 될 것 같고 아마 재트라이 뭐 그 정도에서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감기에 대한 질문도 드릴게요. 반감기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제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 양인데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반감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보상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상황이라면 어쨌든 비트코인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진 상황에서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역시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교수님? 이제 뭐 공급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공급의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정확하게 표현은 그렇죠. 공급의 속도가 줄어드는. 공급이 줄어들면은 진짜 이제 흔히 말해서 발행 주식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이기 때문에 가격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량이 정해져 있고 2,100만 개죠. 2,100만 개 정해져 있고 특정 연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채굴한다로 이야기하는데 문제를 풀면서 비트코인을 가져올 수 있는 숫자를 굉장히 줄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감기가 한번 오게 되면은 2배 연산을 해야 이제 같은 정도의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공급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네.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오르는 이런 현상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여러 차례 반감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이 그런 뉴스에 따라서 많이 올랐거든요. 비트코인 사실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강점 혹은 사람들 투자 자산으로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네. 이것 때문에 뭐 전 세계 시가총액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물가라는 것이 오르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조금 특이한 논리가 있긴 한데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공급량이 나오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됐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반감기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특히 3차 반감기 많이 같은 올랐죠. 경우는 지금 파죽지세로 올랐죠. 반감기 이후에 말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철진 평론가님이나 그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뉴스 혹은 기대,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급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현상들은 분명히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상자산만큼 주식시장도 지금 뜨겁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미국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미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 다 경신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이 랠리가 더 갈 것인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의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면 경제 성장으로도 설명 못하고
오로지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통화량인데, 네. 근데 그 통화량도 증가되면은 모든 주식 시장을 골고루 올려야 되는데 유독 나스닥만 올랐어요. 다른 네. 거에 비해서. 그렇죠. 나스닥 그래서 상승폭이 제가 내린 두드러졌죠. 결론은 뭐냐면 코로나 이후 좀 넓게 보면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풀린 그 현금 유동성이 이게 거의 코로나 이전까지는 증시, 특히 나스닥에 몰렸다가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충격에 빠지면서 전부 현금 유동성을 들고 있다가 채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주식만 들고 있다가 이게 이제 상품 시장에 공급 교란이 생기면서 상품 시장에 붙은 아까 우리 저 그림 봤지만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까 3반감기라 했는데 3반감기 3차 반감기. 상반기 근데 그때가요 보면은 네, 그래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가요 기준금리를 올리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상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몰리던 시절이에요. 저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는 거대한 유동성이 7조 8조가 되는 유동성이 그동안 상품 시장에서 놀다가 이제 서서히 나스닥으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은 또 다르다. 일본은 지금 뭐 불과 2년 전만 해도 110엔도 안 하던 달러 환율이 150엔 아닙니까? 150엔이면 한 35% 올랐거든요. 네. 일본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생긴 것이다. 네. 저는 따라서 일본의 그 자동차라든지 또는 이제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기계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경기 상승세를 탈 거기 때문에 제2의 일본에 저는 부흥이 온다고 보고 네. 지금 그 신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1차 단계고 앞으로 현재 수준에서 50% 1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는 그런 계기가 일본 엔화 150엔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일본 주가는 올라가는데 저는 걱정하는 게 일본이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만큼 우리는 직접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반도체, 뭐, 자동차, 네, 경쟁 화학, 기계. 부딪히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의 한국의 주식시장의 최대 복병은 일본 엔화로 인한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한국 경쟁시장의 상대적인 추락. 저는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근데 신 교수님께서는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자본의 흐름을 짚어주셨다면, 근데 이제 지금 증시를 끌어올리는 여러 요인들 중에 확실한 모멘텀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AI, 반도체는 확실한 모멘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라는 실체가 있는 이제 그런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에 변곡점은 근데 역설적으로 거시지표인 달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가 지금 강세 국면이 네. 약세로 꺾이는 이 시점이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심지어 코인도 저는 이번에는 같은 부류로 놓고 있거든요. 뭐 사람들이 달러 약세면 코인 강세, 뭐 달러 강세면 코인 약세 이거 패턴이었다면 저는 이번에는 바뀌어지는 지표가 달러라고 보고 있고 달러가 약세로 도는 순간 그동안에 잘 나갔던 선진 증시, 뭐 코인 이런 것들이 한번 꺾이고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네. 달러 강세 국면에서 못 갔던 뭐 자산시장이 한번 랠리를 펼치게 되는 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어서 과연 어떤 트리거가 달러 약세를 만들까? 그 달러 약세라는 거 결국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이거든요. 네. 과연 어떤 것들이 시장금리를 하락으로 돌릴까? 여기를 굉장히 이제 주시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 주에 뭐 파월의 발언도 있고 ECB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중국의 경기 부양도 있고 굉장히 큰 모멘텀들이 있는 한 주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이번 주 혹은 뭐 3월에 달러가 과연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0에서 98 라인을 언제 깨느냐가 저는 그 깨는 순간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 증시와 코인의 상승의 끝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이제 투자 여러 개 지표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 98에서 100 라인 여기를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그게 저는 상당한 트리거와 임계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가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네요, 이 교수님. 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어떤 지금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니까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증시도 많이 움직일 수 있겠군요. 어떤 전망이십니까? 뭐 지금 나스닥하고 이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흐름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자라고 하면은 지금 대형주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투자가 대형주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 하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R&D 30조 합니다. 그다음에 아마존 R&D 30조 하고 엔비디아 R&D 한 10조 가량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사는데 100조 가량 쓰고 있거든요. 그 흔히 말하는 게임 업체 살 때 그러니까 100조 이상씩 100조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쩐의 전쟁이군요. 예, 쩐의 전쟁을 하고 있고 예전에 어떠한 그 논리들이 조금 이 AI 기업들에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기업을 사는데 100조 가량을 쓴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약간은 기업들의 파워가 올라가고 있고 기업들이 그만큼 AI를 높게 보고 있고 네. 실제적으로 지금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개발자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실제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나스닥 2021년 때 굉장히 유동성 장에서 올랐던 나스닥 주식들은 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직까지 이만큼 못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네. 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그거 실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상품으로 뒷받침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모멘텀이 갈 수는 있다라고는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실물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노동을 대체하고 이런 상품들이 혁신적으로 나오고 있느냐, 반도체들이 실제로 상품 같은 게 늘어나면서 AI형 모델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좀 아마 실제적으로 봐야 될 요소들은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다가 PC 가격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시점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여러 입에 주목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 조금 높아졌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너무 낙관적으로 그동안 쭉 봐왔어요. 네. 마치 내일 모레 금리를 한 5번씩 낮출 것 같이. 사실 원래 지금 이달에 내려야 되는데. 이달에 근데 페드의 멤버들의 입을 보면 지난 2, 3년 동안 일관되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물가가 2.0입니다. 2%가 아닙니다. 네. 우리 지금 2% 그러면 2%대, 그러니까 2.9도 오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건 2.0% 물가 목표예요. 지금 2.0 물가 목표 퍼센트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금년 내내 금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내릴 것이다. 그 생각을 저는 작년서부터 쭉 제가 기고를 하고 그런데 시장은 너무 앞서 나갔고 뭐 5번, 6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잘못돼 있다. 그건 연준 사람들을 저는 잘못 읽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파월이 그중에서도 가장 매파인데 나머지 6명은 사실상 굉장한 비둘기파고 굉장히 매파예요. 전 기본적으로 금년에 한 번 정도 5월 달쯤 전후에서 한 번 내리고 물가를 보고 물가가 2.0을 찍고 1점대로 내려가는 것을 보지 않는 한 전 미국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릴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저희 오늘 가상자산 시장을 비롯해서 주식시장까지 다양한 투자 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참 이런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한켠으로는 편하지 않을 것 같고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전략이 있는 투자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